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연말에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좋다면 연말 흐름들 남은 이슈들을 볼 텐데요. 사실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요. 투자자들의 시각은 내년 2023년으로 가 있습니다. 미중 간의 패권 전쟁, 또 방역 상황, 한국 경제 양방, 투자자의 시각까지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도 오셔서 얘기를 하셨는데 또 이제 한 2주, 3주 사이에 변화가 많은 게 코로나 상황에 대한 중국에서의 사회주의 국가에도 불구하고 꽤 그 강한 뭐 백지 시위 이런 게 나타나면서요. 방역 규제가 이제 좀 완화 방향으로 당초보다 조금 빨리 가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게 뭐 백지 시위보다는 이제 방역의 효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4만 명대 피크에서 어제 보니까 2만 8천 명까지 떨어졌어요. 일반 확진자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그 광동 지역, 그다음에 이제 중경, 북경 이 3개 도시가 급속도로 늘어났었는데 이게 지금 그 세 지역이 다가 확진자 수가 훅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역의 효과가 이제 발휘를 했다고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 방금 말씀하셨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높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가 중요한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11월 19일 날 보면 이제 중국에서 방역을 총 책임지는 정치국은 순춘란이 20개 항목에 이제 방역 완화 조치를 한다 얘기를 했었고, 그 12월 7일에 오늘 아마 10개 추가적인 방역 조치 얘기를 더 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직전에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마찬가지로 방역 완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중국의 그 위드 코로나 출구 전략은 이미 시작이 된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정치 시즌 끝나고 이제는 경제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게 마이너스 된 공포가 있어요. 그래서 내수 소비가 지금 마이너스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뭐 고용 문제이자 민생 문제이자 이것이 백지가 아니라 더 강한 시위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푸는 것 아닌가 싶고, 그래서 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오미크론의 중증화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아까 2만 8천 명 그랬지만 이제 우리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우리 기준으로 한 1,000명 정도 일간 확진자가 인구수 대비하면 그렇죠. 그래서 뭐 그게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계속적으로 아마 완화 정책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제 느끼기엔 어쨌든 사회주의지만 특별히 젊은 층이나 시위에 대한 부담도 없진 않았다고 보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방역 효과에 대한 자신감이 좀 붙어서라고 소장님은 말씀해 주셔요. 어쨌든 간에 그런 요인들이 묶여서 당초에 전인대쯤을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 방역 완화의 시계들이 조금 빨라진 것 같은 느낌들은 받게 되고요. 경제 문제나 이런 쪽으로 좀 들어가 보게 되면요. 중국은 지금 사실은 거의 유일하게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고 이러는 국가 가운데 하나인데요. 팬데믹 과정에서 돈을 많이 풀면서 민간, 특별히 정부에서 늘 지방정부 얘기가 이제 그 재정의 어려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그렇고요. 그런 그 부실화의 문제는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는지요? 그래서 이제 항상 뭐 이 얘기가 10년째 나오고 있는데요. 좀 과장돼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중국은 지방자치제를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정부체가 부실화됐다고 그러면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거죠. 그럼 이제 전체 그 정보부채가 얼마냐를 봐야 되는데, 중국이 한 68%, 67% 이 정도 선이고, 뭐 영국이 100%, 미국이 127%, 일본 같은 경우는 258%인데 그럼 그런 나라도 어떻게 되냐? 이제 그렇게 보면 아주 답은 간단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부동산 경기 하강으로 인해서 지방정부들이 재정에 부족이 생긴다. 그게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방재정이 예를 들면 예전에 성남시라든지 인천시 같은 경우도 모라토리엄 상황이 왔을 때 그게 결국은 이제 중앙정부가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중앙 집권제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체 문제라든지 이것은 좀 마이너한 이슈고, 전체 국가 전체의 이제 국가 부채가 얼마냐 이렇게 놓고 보면 뭐 큰 그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요국 국가 부채 비율 차트가 나와 있는데 그걸 비하면 중국이 특별히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단히 위험스럽다고 볼 그런 그 근거는 없다.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얼마 전에 미중 정상이 대면으로 정상회담을 이제 바이든 취임 이후에 처음 했습니다. 내년에 이제 미중 관계가 더 격화되느냐 아니면 조금 그래도 대화의 채널로 둔화되느냐가 궁금한데요. 좀 알려주세요. 강대강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첫 번째 우리는 뭐 이제 바이든이 더 강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DDD에서 DDR이 된 거죠. 그래서 민주당 상원 하원 대통령이 이제 다 민주당이었다가 하원을 뺏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남은 건 대선인데 대선에서 결국은 지지를 올리는 방법은 역시나 이제 중국 때리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이든 입장에서 더 강하게 나가야 되고 그 시진핑 같은 경우는 7명의 상무위원을 7대 0으로 다 자기 사람을 심어서 훨씬 더 강해졌어요. 근데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미국에 밀리는 모습이나 약한 모습을 보였을 때 이것이 정치적인 입지에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오히려 더 강대강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나 그 정치적인 이슈하고 경제적인 이슈는 약간 다르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서로 협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십니다. 그러네요. 미국 대선이 또 변수네요. 뭐 바이든이 민주당의 후보로 나올지 아니면 누가 나올지 공화당도 마찬가지고 뭐 중국하고 잘해보겠다고 하면 피하기 어려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공공의 적을 좀 더 만들어야 될 상황이어서 쉽지 않네요. 대만 문제는 이제 늘 그 걱정거리로 남는 상황들이고요. 중국은 당대회 하면서도 그런 시진핑 주석이 드러내고 대만 그분들은 이제 흡수합병이라고 하죠. 의지를 나타냈고 얼마 전엔 독일 경제부에서 뜬금없이 뭐 중국이 2027년에 대만 합병할 것이다 해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대만 문제는요. 대만 문제는 뭐 5년 내에 그럴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네. 첫 번째는 대만을 건드렸을 경우에 미국이 이제 대만 보증법, 대만 관계법이 있기 때문에 자동 개입 조항이 있어요. 네. 그래서 대만하고 관련되는 문제는 군사력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이제 미국하고 군사력에서 누가 이길 거냐는 건 뭐 불문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당대회에서 무력으로 침공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평화적인 방법의 일국양제 정책을 그대로 가져간다. 예. 그렇게 돼 있고 단 이런 조건 하에서는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외부 세력이 대만의 독립을 이제 자극하거나 이랬을 때 이런 조건 하에서는 예. 무력을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언론에 보도된 거는 뭐 무력으로라도 뭐 뺏겠다 이런 그 느낌으로 그래서 받아들였는데 앞에 거를 빼버리고 그러니까, 뒤에 단서 조항만 넣어서 그렇고요. 예. 이제 그 원문을 보면은 그런 의미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그 봐야 되겠지만 이 미국 그 지금 아까 2027년, 2025년, 2023년 이제 그 대만 침공설은 대부분이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네. 미국은 그 두 가지 이득이 있어요. 그 대만에 관한 얘기를 했을 때 중국이 아주 이제 깜짝 놀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실리. 양강이 진정이 되면 대만이 무기를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만에 대략 한 870억 불 정도 무기를 팔았어요. 그래서 이게 긴장 관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불안감이 조성되면 미국은 돈을 챙기는 그 메커니즘 때문에 그 5년, 3년 내에 이제 합병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군사력 측면에서는 뭐 미국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중국은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적어도 아마 2035년, 2049년 그 정도 시간이 흘러야 가능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시진핑 3기 체제가 대단히 공고화해졌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숫자로 얘기하면 7대 0의 상무위원들을 이제 다 시진핑계로 채웠는데요. 경제가 이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조금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내년은 이제 경제를 살려야 될 상황일 텐데 경제 정책의 핵심 방향은 시진핑 3기에서는 어디인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1인 독재,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마오 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폐쇄 경제, 이제 계획 경제 이렇게 가는데 그 당대의 문건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대외 개방이라는 것이 4대 핵심 정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폐쇄 경제로 돌아간다 이건 아니고요. 오히려 앞으로 5년 동안은 8개 산업에서 이제 강대국을 건설한다. 요게 핵심이고. 그리고 아주 재미난 것은 이번에 24명의 이제 당사일 1번부터 24번 중에서 4분의 1을 정치와 큰 상관성이 없는 전문적인 테크노크라트로 구성을 했어요. 예, 25%를.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항공우주, 예를 들면 핵, 그다음에 환경, 그리고 이제 의료 이런 분야 전문가를 대거 고용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가 미래 전략이랑 관련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바로.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뭐 경제 올인 정책 또 더 중요한 것은 기술 국산화에 완전히 이제 목을 걸었다 그렇게 보십니다. 그건 또 이제 미중 패권 전장하고도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국에서는 뭐 아니라고 하지만 뭐 사드 여파도 사실은 있었고 그리고 중국 이제 코로나로 폐쇄되면서 우리 경제가
중국에 사업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중국이 회복되면 우리 기업들도 그만큼 빨리 좋아지는 건지, 그런 로직이 또 이전처럼 일관적으로 통하는 건 아닌지. 과거에 비해서는 그 효과가 한 60~70%로 줄어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중국과 관련할 때 수출 구조를 봐야 되는데 90%가 중간재 자본재예요. 네. 근데 중국이 내수 경기가 나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중간재 수출이 확 줄어든 것이, 그게 이제 뭐 무역 적자 뭐 여러 가지의 최대로 연했는데, 중국 경기가 회복한다고 하면 우리 중간재 수출 뭐 당연히 늘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은 소비재죠. 예. 뭐 증시에 많이 상장돼 있는 그 소비재들의 경우는 그렇죠. 예. 이것은 중국이 그 사이 코로나 3년 사이에 한국 제품들의 브랜드하고 마켓셔가 현저히 떨어졌어요. 잊혀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를 많이 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중간재 같은 경우는 중국의 경기 회복에 60~70% 수혜를 받지만, 소비재는 아마 받는다고 하더라도 20~30%의 아주 마이너한 예. 그런 영향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십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제 좀 고민이 전략이 필요한 접점이네요. 대부분은 이제 증시에 많이 상장된 뭐 화장품이나 면세 이런 거를 일차적으로 보거든요. 네. 지금 이제 전략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전략을 중간재 쪽으로. 네. 지난번 오셨어도 이제 우리가 미중 간의 실리 외교 사이에서 굉장히 어려운 사이에 끼어 있겠지만 오히려 뭐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좋은 산업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셨는데요. 지금 나타나는 변화, 내년에 또 미중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됩니까? 그래서 미중의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고, 아마 기술 전쟁 쪽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제가 볼 때는 미중 양국 다가 우리한테 대한 러브콜이 더 커질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중국은 사실은 우리한테 보복의 대상으로 한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든 협력하지 않으면, 적어도 예를 들면 첨단 산업에서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10년 이상 뒤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좋은 아마 정치 외교적인 입지를 확보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이익을 극대화하냐는 것은 그건 약간 다른 문제지만 기회는 굉장히 좋아졌다, 그렇게 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증시나 자금 흐름 측면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중국의 3연임 이후에 정책적인 불안감, 외국 자본들이 그러면서 소위 이제 중국의 자본들이 일부 이머징에서 빠져서 한국으로 왔다. 일부분 있을 거예요. 그걸로 주가가 오르긴 했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중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모건 스탠리도 작년 11월인가요? 2년 만에 이제 중국 매수 의견을 줬다고 했는데, 그런 자금 흐름이나 중국 증시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 나온 차이나는 피크 차이나는 조금 과장된 게 있어 보이고요. 우리 의식으로 그냥 해석을 한 거고, 지금 돈들은 다시 지금 12월 달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중국 증시로 돈이 몰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 팔았던 거 다시 타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최대의 경기 부양책은, 그것은 코로나 방역 규제 해제가 최대의 이제 효과고, 이게 되면 2~3%는 그냥 GDP 바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뭐 선입선출법이죠. 먼저 경기 좋아졌던 놈이 먼저 나빠졌고, 먼저 나쁜 놈이 이제 먼저 회복을 하는데, 아마 2023년에는 아마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기가 리커버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고, 나머지들은 이제 하반기나 뭐 이때 가서 리커버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는 아마 중국 경제, 중국 증시를 가장 먼저 조금 주목하고, 거기서 경기 리커버에 특히 이제 만약에 리오퍼닝을 뭐 제대로 한다고 하면은 아마 2년 반 동안 3년 동안 이제 눌려있던 그런 중국의 리오퍼닝의 그 주식들이 거의 뭐 주가가 뭐 반토막 3분의 1 토막 났기 때문에 아마 그걸 좀 자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급격하게 눌렸던 게 이제 뭐 GDP나 산업이나 성장하면서 리커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예. 예, 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2023년 단기적으로는 이제 방역 해제에 관한 중국의 관심이고요. 2023년 또 미중 간의 패권, 산업별 변화 어떤 게 있는지 깊게 짚어봤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소 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고맙습니다.